전공 한국어, 경영.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은 한국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다락원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수요와 공급.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칼럼니스트 박민수 박사님을 모시고 상추 가격과 관련된 경제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상추 가격이 싸다고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추는 봄, 가을이 제철이어서 보통 겨울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요즘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소비가 활발하지 않아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불고기, 삼겹살 같은 고기나 생선회를 먹는 사람이 크게 줄어 상추의 소비도 감소한 것이죠. 상추와 돼지고기는 보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 당연히 상추의 수요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상추의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상추의 공급도 상추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기름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사실 상추는 기름값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더라도 난방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오이나 토마토 등을 재배하던 농민들의 상당수가 상추 재배로 돌아섰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오이나 토마토 대신에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적은 상추로 바꾼 것이죠. 그 결과 상추의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2과 소비자 선택.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하나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와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갑이 80%나 세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 무조건 사요. 일단 샀다가 백화점을 더 둘러보고 다른 게 마음에 들면 환불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실 소비자의 행동을 보면 다양한 심리가 보입니다. 기업에서는 고객의 소비 심리를 이용해서 충동 구매를 하도록 만들죠. 여기서 편승 효과라는 이론이 나오는데요. 편승 효과란 유행을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업은 편승 효과를 이용하여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옷이나 가방, 핸드폰 등을 공짜로 협찬해줘서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 사거나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세일이라는 문구나 물건값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흔히 옷가게에서 볼 수 있는 탈의실도 과소비를 자극하는데요.
옷을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충동 구매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사고자 하는 물건 목록을 적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매 전에 잠시 가계부를 살펴보고 이 지출로 인해 이번 달에 적자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그 물건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획에 없는 소비 때문에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도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3과 시장과 경제.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는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는 그러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독점이나 담합의 피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둘째,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에도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게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불경제에 대해 기업에 세금을 내게 하지요. 셋째, 정부는 부족한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때 도로나 철도 등을 직접 건설하기도 하고 국방, 치안, 교육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개입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10분 쉬고 정부가 개입해서 실패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소득과 분배.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자, 시사상식 프로그램의 두 번째 기획 주제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직업에 따라 월급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같은 직업인데도 사람에 따라 월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직종 간에도 소득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무명의 배우와 유명한 스타 배우의 출연료가 크게 차이가 나죠. 같은 야구 선수지만 마이너리그 선수와 메이저리그 선수의 연봉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이 같은데도 사람들 사이에 왜 이렇게 연봉이 차이가 날까요? 슈퍼스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도 능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사의 소득이 배우나 야구 선수만큼 큰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는 않죠. 배우나 야구 선수는 같은 직업 안에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소득 차이가 나지만 의사는 그만큼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슈퍼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구매자는 최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고의 생산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최저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스타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영화 필름은 쉽게 여러 개를 복사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타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야구 스타의 경기도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의사 중에 슈퍼스타가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누구나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겠지만, 의사는 영화배우와 달리 제한된 사람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야구 선수만큼의 큰 소득 격차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음 주에는 50년 뒤에 사라질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과 화폐와 금융시장.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화폐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폐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흔히 화폐는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화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화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폐에는 물품 화폐와 법화가 있는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화폐로 사용될 때 이것을 물품 화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물품 화폐에는 금이 있죠. 금은 화폐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보석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공업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한편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화폐를 법화라고 해요. 법화는 법에서 화폐로 사용하기로 정해서 사용하는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돈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죠? 그렇죠. 물건을 사죠.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은 교환 기능입니다. 화폐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물건을 받기 위해 일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기는 힘듭니다. 화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요. 더 많은 물건을 더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폐는 물건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화폐가 없다면 다른 물건과 일일이 비교해서 물건의 가치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우리는 화폐를 통해 운동화 한 켤레에 5만 원, 지갑 한 개에 10만 원 등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돈은 당장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미래의 물건을 살 수 있죠. 화폐는 이렇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화폐가 유일한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니지만 다른 물건들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쌀이나 옷감은 부피가 크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죠. 이렇게 화폐는 교환 기능, 가치 측정 기능, 가치 저장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6과 경영 전략.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 기업 전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업 차원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다각화,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 해외 시장 진출, 전략적 제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그중 아웃소싱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은 기업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전문 기업에 외주를 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왜 아웃소싱 전략을 쓸까요? 첫 번째 이유로 조직의 간소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업무 절차 등이 전문화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핵심 분야에서 더욱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핵심 분야가 아닌 사업 분야를 줄이게 되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노력과 경비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아웃소싱은 시장에서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핵심 분야에만 집중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홈쇼핑에서 파는 제품들을 보면 한국 브랜드인데 생산지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웃소싱의 예인가요? 그건 정확히 OEM, 우리말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해요. 다른 기업에 한 분야를 맡긴다는 점에서는 아웃소싱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OEM은 대부분 생산 공장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은 하지만 브랜드나 판매에 대한 권리는 주문한 기업이 갖게 되는 방식이죠. 그동안 가전제품이나 옷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이 그런 방식으로 생산되어 왔고,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OEM 방식을 통해 자사 상표를 붙인 PB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 마트에서 그 마트의 브랜드가 붙어 있는 상품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아웃소싱의 예도 살펴볼까요? 7과 조직 행동.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은 모두 익숙하시죠? 집단 수준의 조직 행동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리더십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리더십 모형 중 상황 이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리더일까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이상적인 리더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는 이상적인 리더의 유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리더든 업무 능력이 뛰어난 리더든 혹은 독재적인 리더든 상황에 적합하기만 하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의 모형 중 상황 적합성 이론이 있어요. 피들러는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에는 업무 중심의 리더십이 효과적이고 중간 정도일 때는 인간 중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교수님,
상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업의 구조입니다. 이건 업무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반복되는 일인지 혹은 복잡한 일인지, 과업의 목표가 구체적인지를 말해요. 그리고 의사결정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말해요. 두 번째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예요. 그게 뭔지 듣기만 해도 짐작이 가죠? 부하가 상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상사의 눈치를 보고 뒤에서 욕하고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인지를 말해요. 세 번째는 리더가 가진 지위의 권력 정도예요. 그건 리더나 조직원이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전통, 분위기, 규정 등이 그러한 것을 보장해줘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강하면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반대로 모두 약하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리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부는 좋고 일부는 나쁜 중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리더는 부하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성공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8과 인사관리.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왕문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인적 자원 관리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채용 업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면접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채용 과정에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지원자의 서류 전형을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기업에서 소셜미디어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채용 공고를 클릭하면 채용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때 지원자는 이력서의 모든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소셜미디어에서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력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원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해서 직무에 적합한 후보들을 뽑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지원자는 아주 쉬운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원자가 게임을 하는 동안 지원자의 집중력, 상황 파악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그 후 인공지능은 지원자에게 일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합니다. 지원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제출합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에 응답하는 속도, 사용하는 어휘, 표정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인재를 골라냅니다. 사람은 최종 면접을 통해 인공지능이 골라낸 인재를 평가하여 인턴을 선발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인재 채용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일일이 검토했던 서류들을 인공지능이 검토하면서 업무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사채용 시스템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9과 재무관리.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오늘은 재무관리 중에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업 인수합병을 M&A라고 합니다. 교수님, 기업이 M&A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이 M&A를 하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매출이나 규모 면에서 급성장을 이루려면 M&A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있을 때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해 분산된 매출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빠르게 업계를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의 사업에 착수하기까지 장소, 인력, 기술 등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포함된 인력이나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패 확률도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합병된 기업이 갖고 있던 상품 및 브랜드까지 갖게 되므로 일정 수준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죠. 유명 드링크제, 외식업체 등이 이런 식으로 인수 및 합병되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또한 인수 합병된 기업이 확보해 두었던 유통망을 활용해서 통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교수님, 인수합병으로 인한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합쳤을 때 힘이 될 만한 상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금을 많이 마련해야 하고 또 합병하려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위험을 안아야 한다는 점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자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10과 마케팅.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피 브랜드는 무엇이 있나요? 별다방이요. 네, 별다방 커피가 가장 유명하죠. 한국의 다양한 커피 브랜드 중에서 오늘은 별다방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볼게요. 지난 강의 시간에 배운 제품, 가격, 시장, 홍보를 의미하는 4P에 근거하여 별다방의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다방은 제품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부르디유의 문화자본 이론을 사용했는데요. 문화자본이란 세련되며 창의적인 생활 방식을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방은 자판기 커피나 캔 커피를 주로 마시던 기존의 문화에서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문화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선한 커피를 우아하게 마시는 문화를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킨 것입니다. 또한 엄선된 원두를 구입하기 위해 별다방 본사 직원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커피 농장에서 커피 원두를 사온 뒤 한 곳에서 원두를 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분배를 하고 있죠. 좋은 원두를 제공하는 것은 가격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별다방의 커피 가격은 초기에 다른 곳보다 비싼 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건데요. 환율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별다방 아메리카노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별다방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빌딩 1층에 매장을 오픈하면 보수적인 오피스 빌딩의 주변 분위기를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별다방이 빌딩에 입점하면 주변 상권이 형성되고 건물과 토지 가격도 오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별다방은 매체 광고는 하지 않지만
체험적 마케팅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다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험적 마케팅에는 무료 시식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상품을 홍보합니다. 또한 커피 향을 맡으면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요. 매장에 들른 고객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11과 생산관리.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있죠? 여러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영국의 롤스로이스, 벤틀리, 프랑스의 시트로엥, 이탈리아의 람보르기니, 스웨덴의 볼보 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특히 유럽에는 성능이 좋고 유명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브랜드가 더 있나요? 메르세데스 벤츠요. 한국의 H자동차와 K자동차요. 네, 좋아요. 자, 오늘은 한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서 H사가 비용 절감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어요. 한국자동차는 예전부터 완성된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는 한 번 구입하면 꽤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을 다 팔지 못하면 재고가 쌓이게 되죠. 또한 고객들은 자동차 구매 시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사는 1999년 자동차 모듈화 방식을 도입했어요. 모듈화 방식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각각의 부품들을 차에 직접 부착하지 않고 몇 개의 관련된 부품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산해서 장착하는 기술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의 핸들, 스피커 등을 하나의 모듈로 묶은 것이죠. H자동차의 이러한 기술 방식 도입은 부품 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비 향상, 물류비용 절약과 품질 관리가 쉬워져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품의 원가 절감, 생산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욕구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과 국제무역이론.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난 시간에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FTA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FTA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교수님, FTA가 뭔가요? 네. 각 나라는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라는 세금을 내도록 하여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합니다. 관세가 붙는 만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 물건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잘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 무역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라 간의 협정을 맺어 관세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정을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 줄여서 FTA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FTA란 나라 간의 무역에 관한 모든 제한과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교수님, 그럼 FTA를 맺으면 좋은 점이 뭔가요? FTA를 맺으면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 이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를 받았던 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세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은 외국 물건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FTA를 맺게 되면 나쁜 점은 없나요? 네,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FTA로 인해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농축산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수입 농축산물이 싼 가격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생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농축산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외국에서 가격을 크게 올리면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TA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나라와 FTA를 맺고 있나요?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자국의 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3과 국제금융.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지금까지 국제금융위기가 일어나는 과정과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IMF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IMF가 뭔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어디로 가죠? 은행이요. 맞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돈이 없을 때 국제금융기관인 IMF로 가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IMF에서는 그냥 돈을 빌려주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IMF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IMF의 대출 조건은 구조조정과 자유화입니다. 따라서 IMF에서 돈을 빌린 나라는 구조조정과 자유화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고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화를 실시하면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은 외국 상품 및 기업들과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과 산업들을 사유화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해당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 되는군요. 14과 국제경영론.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시오. 여기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입니다. 저는 경제의 유엔이라고 불리는 WTO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사무총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WTO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의 약자로 세계 무역기구를 뜻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지요. WTO는 가트를 대신해서 생긴 국제기구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었던 가트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루어졌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경제 발전의 보탬이 되고자 1995년에 설립된 기구가 바로 WTO입니다. 그러면 WTO는 가트의 단점을 개선한 기구네요. 네. 가트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기구였지만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가트는 나라 간 공산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에만 관여했지만 WTO는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도 관장하고 있어요. 2019년 현재 162개 나라가 WTO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WTO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가 한마을이 된 지금은 나라 간의 교역이 무척 활발한 만큼 경제 분쟁도 많이 일어나지요. WTO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각 나라 보호무역의 정도를 조절하죠. 또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도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기도 해요.